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3대 특검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내란 특검과 조사 일정과 방법 등으로 신경전을 벌여왔던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의 조사 이후 구속의 기로에 놓이게 됐는데요. 특검의 수사 상황이 정부에 미칠 영향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한편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여야의 대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당내 갈등이 노출되는 모습인데요. 7월 국회와 각 당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과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평택병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네, 건강한 정치 김건희입니다. 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를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구속에 기로했었습니다. 수사 개시 18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인데요. 특검의 수사 속도전 김정은 의원께서는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특검은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수사를 종료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미 수사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 특검 쪽에서는 이제 입증에 자신이 좀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과거에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았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조사한 지 5일 만에 청구했고 또 MB도 4일 만에 청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빠른 그때 비해서 결코 빠른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 그 다 전 국민이 목도했잖아요. 그 뭐 체포영장을 차벽이라든지 뭐 인간띠라든지 뭐 철조망 같은 거 채우고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네. 실제로 봤고, 또 이제 김성훈 전 처장 같은 경우에도 그 특검의 진술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의했다라는 것도 명확히 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비아폰의 정보 삭제에 관련된 것도 그 경찰 수사에서 이미 또 확인된 측면도 있고요. 또 계엄 선포문의 그 사후 작성이라든지 또는 폐기 관련된 그 증언들도 나왔고, 이거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그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증거 인멸이라든지 또는 한덕수 등 그쪽 국무위원 등하고의 말맞추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건 뭐 속도전을 벌여서 빨리 한 것이 아니라 제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리 이제 탈당을 했다고는 하나 국민의힘으로서는 적지 않은 또 충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가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다 보니까 뭐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특검이 어떤 뭐 공명심이라든가 어떤 다른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하면서 법과 원칙에 철저한 수사를 하면 되리라고 보고요. 뭐 그 이상 뭐 코멘트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는 어떠냐? 법조인이시니까요. 오는 9일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 15분에 이루어지는데 원래 이렇게 2시나 이렇게 뭐 2시 30분이 아니라 2시 15분으로 시간이 정해지기도 하나요? 뭐 이례적이긴 합니다. 궁금해서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이제 구속 실질 심사가 그날 2시 15분에 된다고 하더라도 한참 이제 저녁 늦은 시간 무렵에야 보통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구속영장이 특검에서 청구된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사실은 유출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된 건지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영장 신청된 구속 영장이 다 내용이 지금 공개돼 버렸습니다. 66쪽짜리 그 내용에 의하면 뭐 구속의 사유라는 게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지 하고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잖아요. 지금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이건 뭐 영장 청구를 안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법 이전의 상식 수준에서 보더라도 혐의의 중대성은 뭐 생중계로 다 받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한 물리적 체포 저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게 이 공처의 수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그랬으면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도 안 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가 구속영장 적부 신청 등에서 이미 다 적법함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상당히 다 이루어졌고 중요한 거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인데요. 증거인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다 확인됐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영장에. 매우 구체적인 증거인멸 행위들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이제 나아가서 사실은 뭐 대통령이라는 이 신분상 도주 우려 이런 거는 원래 기재를 잘 안 하는데 네. 하는 행위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에 전혀 비협조적이고 사건을 부인하고 있고 내란죄를 포함한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사실에 대한 이 중대하잖아요. 최소가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범죄 혐의죄 중대성에 비추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인 태도를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특검으로서는 영장 청구를 안 할 수 없는 사건인 거죠. 조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오는 9일 예. 발부가 될까요? 뭐 저는 뭐 거의 100% 나온다고. 네. 정관지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법조인 아니어서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물어봤는데 그 정황상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법조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 권한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거하고 그 뭐죠 공무수행 방지 그거 관련해 갖고는 뭐 과거에도 이런 사례로 구속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을 이미 탈당했고요.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고요. 특검 또 주어진 사법 시스템 내에서 과정을 밟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방금 전에 이제 정광재 대변인도 그런 구속의 사례들이 있었다. 지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따로 그렇게 강력한 입장이 어떤 분명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냥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그 우리 당은 계엄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떤 특별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입장이 나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하루빨리 우리 당이 이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서 다시 국민에게 이제 사랑받는 정당이 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방금 전에 이제 전망을 조기현 부위원장 법조인이신데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광재 대변인도 국민의힘 대변인이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어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당연한 그 구속영장 청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재구속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던데 재구속은 아니고 서로 다른 사안이죠. 그 내란과 관련된 혐의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좀 전에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건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뭐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비하폰 정보 삭제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일단 법리적인 걸 둘째 치더라도 국민적인 법 감정이나 법 상식으로 윤석열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공정과 상식을 늘 얘기해 왔었고 그런 사람이 가장 형법에서 그 중형이라고 하는 내란 외환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한테 떠넘기는 아주 이런 파렴치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본인은 그 내란 수계의 우두머리이잖아요. 그 종범들까지도 전부 다 구속 재판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거리를 할보하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을 한두 가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법리적으로도 당연히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고 그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까지도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도 여전히 본인들의 혐의에 대해서 다 부정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구속영장까지도 지금 외부에다 유출시켜가지고 거기에 진술했던 사람들을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하는 그런 행위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냥 그 국민적인 법 상식과 감정 그리고 법리적 해석에 봐서도 당연히 구속되어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경 부위원장께 좀 여쭤봅니다. 이제 구속영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완전히 이건 누가 보더라도 범죄가 분명하다 소명됐을 때, 두 번째로는 이제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세 번째로는 이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다른 것보다는 증거 인멸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지금 뭐 출국 금지돼 있는 상태인가요? 어디론가 가기는 또 도망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테고 증거 인멸이 가장 큰 만약에 이것이 이 영장이 발부되는 사유가 된다면 증거 인멸 쪽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이번에 구속영장 안에도 보면 그 부분이 좀 상세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뭐 비화폰을 삭제 지시한 것도 사실은 증거 인멸 행위의 일환이고요. 그건 뭐 이제 직권남용죄로 포함이 돼 있던데 좀 상세하게 기재된 거는 김성훈 전 차장하고 강희구 부속실장이 보인 진술 태도를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관련 사건의 참고인이라든가 증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압박과 회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특검이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강희구와 이 김성훈이 그 변호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같이 해서 변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검찰이 출석해서 조사받을 때 이 원포인트로 그 조사에 입회했는데 그 변호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진술 태도와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실제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 변호인이 입회하다가 퇴장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 외부에 계속 있는 상태에서 불구속 그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관련 사건 또 추가 조사하는 사건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참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회유 압박 시도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뭐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도 알고는 있죠. 근데 이게 이번 조사 과정에서 강희구 김성훈 전 차장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실제 뭐 물증을 폐기하는 등의 행위들도 분명히 있었던 데다가 중요하게 이 군사 관련된 비밀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공범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진술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키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기재한 부분이 이제 증거인멸이 우려를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이건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특검이 아마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한 것 같아서요. 아마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라도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봅니다.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고 또 강희구 전 대통령실 이제 부속실장인데 정원 대변인 궁금한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종 대통령이 이 탄핵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공소에 의해서 체포가 시도되던 그 장면을 보면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인물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거든요. 네. 진술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로 번복한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일단 특검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어떤 개인이든 뭐 있는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도왔던 장세동 전 중앙정보부장 그때 당시에 중정부장이 맞나요? 안기부장이었죠. 네, 안기부장. 이렇게 뭐 쿠데타를 목숨 걸고 같이 했던 사람이 아닌 이상 김성훈 그 처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제 알았겠습니까? 대통령 된 다음에 모시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어디까지 그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겠죠. 가공해서 말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특검이 갖고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로 인해서 반박이 될 테고,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그냥 있었던 그대로를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 저는 특정인을 위해서 없었던 일까지 있게 또는 있었던 일도 없게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찰 조사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가 김 의원님, 김현정 의원께 여쭤봅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위해서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이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는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한 전 총리 혐의 최근에 이제 또 소환 조사를 받게 됐는데 어떤 혐의로 보시는지요? 저는 한덕수 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일관되게 국회 본회의 등에 나와가지고 비상계엄은 사전에 몰랐고 본인은 계속해서 계엄 반대를 주장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그 나타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공범일 가능성의 혐의가 상당히 많이 짙은 것 같아요. 일단 그 12.3 그 계엄 당일날 그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그 CCTV 영상에 보면 본인이 뭔가 적극적으로 그 준비를 하는 모습들도 이제 영상에서 포착이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계엄 선포 후에 그 적법 한지에 대해서 여부도 확인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강희구 부서실장이 한 얘기처럼 그 법률적 요건을, 계엄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서명도 했다가 그 다음 날 다시 문제될 것 같으니까 폐기하자라는 그 증거인멸 했던 그런 정황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도 그 뭐 이렇게 그 내란의 공범의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우리가 그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거부권도 행사하고 계속해서 임명도 안 했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하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대선에 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덕수 전 총리가 뭔가 이 내란에 깊이 관여되어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의중을 꺾지 못하는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상당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하나하나 지금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덕수 전 총리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은 비상계엄만 반대했다, 그렇게 또 상당히 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대선 출마도 또 시도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공식 논평을 내거나 이런 바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뭐 다른 말씀은 뭐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한덕수 전 총리라는 분은 50년 공직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35년 공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50년 동안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써왔던 분인데, 또 진보 보수 정권에서 다스림을 받은 분이지 않습니까? 네. 중용된 분인데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한희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특검에서는, 내란 특검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어서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구속영장은 특검 마음먹기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법적으로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동조 내지는 방조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CCTV 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본인의 진술과 조금 일부 달랐다고 해서 경찰 조사 받고 특검에서도 당시 상황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받았던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자기는 계엄 반대했고 그게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소극적으로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갖고 내란 동조 방조 혐의를 통해서
이 법정에서 이 사람이 내란 동조 방조 혐의로 가담자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전 그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예정돼 있다고 보는데요. 조 부위원장께서는요? 저는 지금까지 그 수사된 내용하고 특검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관련해서는 내란죄 방조죄, 그러니까 내란죄에는 우두머리가 있고 중요임무 종사자가 있고 부하수행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방조죄인데 부하수행은 5년 이상이니까 상대적으로 내란죄 중에 가장 형이 약한데 중요임무 종사, 그러니까 실제 내란의 가담 정도가 우두머리의 직접 지시를 봐서 어떤 행위까지 나갔다고 하면 지금의 뭐 주요 군사령관들 노상원이라든가 여인영 등등이 적용받고 있는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덕수 총리 지금까지는 반대했고 개헌 문건도 보지 못했는데 집에 가니까 뭐 뒷주머니에 있었고 이랬는데 CCTV를 통해서 두 뭉치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잡혀 있는 걸 확인된 거 아닙니까? 아하. 그 문건의 뭉치는 뭐냐면 당시 이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줬던 실행 문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한테 갔던 거는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포함된 거고 최상목 그 경제부 총리한테 갔던 건 이 국가 입법 뭐죠?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한 재정 확보. 그렇죠. 재정 확보. 네. 국회 예산 끊고 예비비 마련하고 그거는 국회 해산하고 이 80년 전두환처럼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이 문건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와서 거기에 오고 있는 국무위원들과 이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내용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반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소극적으로 얽힌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가담한 게 됩니다. 그럼 아마 특검은 중요임무 종사자 피의자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 이제 이 사후 개헌 문건의 작성 폐기 과정이라든가 그게 거기에서 받는 혐의는 이제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이게 본인 사건에서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본인 태도 전부 다 부인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증거인멸 우려도 있으면 특검으로서는 이 정도 확인된 내용이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인으로 보실 때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발부될 가능성은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는 몇 % 정도로 보시는지요? 뭐 그 역시 50% 이상, 70% 가까이 저는 네.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희정 의원께 여쭤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등 이런 내용들은 내란 외환할 때 그 외환입니다. 외환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거론됐었는데 이 부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외환까지 적시하기에는 무리했다 이렇게 봤을까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지금 충분히 안 왔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 보고요. 구속된 이후에 그쪽 그 외환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법에 13개의 조문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외환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외환 유치죄의 그 구속 요건 자체가 그 외국과 통모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북한을 외국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 하더라도 통모를 했느냐에 대한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실제로 북한을 상대로 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외환 유치죄로 적용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관측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검은 아마도 좀 입증이 그 상대적으로 수월한 그 형법 99조에 있는 일반 이적죄라든지 또는 군 형법상의 그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된 것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구속영장에 명시하기는 좀 충분치는 않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다는 또 말씀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인데요. 자, 또 다른 이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원희룡 전 장관 김성교 의원이 출국 금지가 됐거든요. 원희룡 전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또 김성교 의원은 이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지역구가 양평입니다.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이 윤석열 정부의 전 장관 또 국민의힘의 현 의원과 이제 이렇게 확대되는 상황으로도 보이는데. 네. 아니 뭐 그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예.
그것이 이제 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렇게 이 별건 수사를 확대해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요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을 하고 있고 이것이 수사가 어떤 정도를 벗어난다든가 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이제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이 볼 때는 지금까지의 수사 특검 관련돼서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해야 될 마땅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예상된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수순대로 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나 김선교 의원에 대한 출국 금지는 이 특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내용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포함되어 있는 수사 내용이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절차에 따라서 출국 금지를 신청하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는데 네. 이런 것들을 또 막 이렇게 흘리면서 수사를 이렇게 여론화 시키는 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특검 처음 출범할 때부터 걱정했던 거잖아요. 이 매일 언론에 브리핑하고 또 인지된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었던 건데 그런 게 현실화되고 있어서 그건 우려되는 사실이고 이게 더 만약에 정말 2017년식으로 적폐 수사하듯 무분별하게 수사 내용이 이렇게 대상이 확대되는 것 그건 우리가 단호히 배격해야죠. 네. 조경훈 부위원장께 여쭙습니다. 궁금한 점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특검의 이 두 인물이 원희룡 전 장관, 김선교 의원이 출국 금지되는 것은 바로 양평의 이 김건희 여사 가족과 관련된 땅. 이 부분과의 관련성 부분일 텐데 노선 변경이 지금 가장 이 두 인물과 관련된 쟁점 사항 조기현 부위원장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삼부통화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성이 더 깊죠. 물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뭐 깊이 관여돼 있는데 아마 둘은 이 기존 노선이 변경되는 데 있어서 이 주로 의사 결정에 관여한 분들입니다. 핵심적으로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예. 아니면 자체적 판단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고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요. 내 직을 걸고 이거 해봐라. 내가 관여한 것이 없다. 그리고 외부의 외압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전면 중지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정권 바뀌어갖고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원희룡 전 장관이 정치도 오래 했고 뭐 사법고시 통과했던 변호사이기도 한데 그런 법적 책임질 게 있다면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 못했겠죠. 네. 제가 가진 상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께서는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 받으면 되죠. 뭐 받고 뭐 출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은 언론에서 워낙 취재들을 저거 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사실은 이렇게 검찰발 또는 특검발 그 수사 상황들이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는 것들은 이거는 뭐 여야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단면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 그 당시에 이 서로 이게 저걸 바꾸면서 노선을 바꾸면서 정말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거기에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 그 당시에 군수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께서 거기에 관여했는지만 확인이 되면 될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예타상으로 이렇게 예타상으로도 이렇게 변경하는 것 과정에서의 많은 의혹이 있고 또 바뀐 그 노선 내 근처에 김건희 전 여사의 그 땅이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은 국민들이 그 당시에 모두 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생하게 다 듣고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혹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것이고 그 수사를 통해서 뭐 혐의가 있으면 처벌될 것이고 없으면은 그냥 저거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마치 국민의힘 의원이 같이 이제 출금 조치되고 조사 선상에 오르니까 마치 이것이 뭔가 정치 보복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그 점 좀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입니까?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것이 바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이제 전 혁신위원장이 된 것인데 그냥 보도된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결정적인 그 당 내부에서 확인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안 전 혁신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이 뭐 하나도 안 받아들였어서 뭐 일각에서는 2명의 전 지도부 그러니까 네. 권성동 정문내 대표와 또 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거취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인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 정치적 책임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책임이 있었던 두 사람이라고 실명 언급 안 했지만 지금 뭐 주요 언론이 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분에 대해서 그런데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혁신위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선 인사 조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예. 저는 좀 그 시기상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이게 선후 관계를 보면요. 우리가 비대위원 회의를 하고 나서 혁신위원회 인선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 지난 30분 만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못하겠다, 나 혁신 당대표 나가겠다라고 한 걸 보면 혁신위원회 구성 그거 관련해서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비대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러면 뭐 혁신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결과로 유야무야 될 거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는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건희 의원이 근데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수락했을 때는 정권을 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코마 상태에 빠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당의 메스를 가겠다 했는데 오늘은 메스를 내려놓고 아예 혁신당 대표로 칼을 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혀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 겁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 서로의 기대치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주요한 이유는 저도 왜냐하면 이제 뭐 인적 청산 이런 부분은 뭐 혁신위의 결과로서 해야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제 혁신위 구성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혁신위 구성 자체도 이제 혁신위원장이 바라는 방향으로 되지 않으면 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안철수 의원께서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경훈 부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점이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안 의원도 이제 계속 뭔가를 내려놓고 철수하는 부분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배경 다른 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게 이제 또 철수네 이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도 충분히 고려했을 텐데 저는 국민의 당의 어떤 지금 내부적 상황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상당히 뭐 혼란스럽고 답을 못 찾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걸 혁신위를 통해서 해보겠다고 나섰던 게 안철수 의원인 걸 고려하면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스스로의 한계를 또 못 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예상 못했을까요? 이 혁신이나 개혁에는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안철수 의원이 칼을 대고 메스를 대고자 했던 게 어떤 건지도 국내외 의원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러면 초반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다소 물러서면서 가더라도 2개월의 혁신이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적 청산 요구를 먼저 던져놓고 그거를 사퇴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걸 보면 그리고 나서 당대표 혁신 당대표를 하겠다. 이게 마치 준비된 수순처럼 이걸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삼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또 본인의 한계를 여기에도 남겨놓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황진 대변인 말씀 듣고 김현정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이번에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강단을 보여준 거 아닌가요? 과거에 여러 차례 철수했었던 것과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실패가 거의 뭐 자기가 보기에는 기정사실화돼 있다 보니까 네. 이거 하느니 차라리 내가 혁신형 당대표 선거에 나가갖고 실제로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 뭐 그 가능성은 뭐 판단하는 분마다 다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자신의 승부수를 좀 던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위에서 누르면 수그리고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안철수 의원이 보여줬던 거 아니에요. 2012년에도
뭐 거대 정당인 민주당의 압박에 거의 못 이기다시피 해갖고 그 대통령 후보 측에서 사퇴해서 2012년입니다. 2012년. 예. 2022년에는 반대로 당시에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의 뭐 지지율이나 여러 면에서 좀 그 뭐 좀 너무 비속어가 나올 것 같아갖고 좀 여튼 안 될 것 같으니까 수그리고 들어와서 이 단일화에 응했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저는 이번 내가 지금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서 그때와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역구인 평택에서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분당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요. 또 이번에 5일 만에 또 철수를 했는데 저는 아니 그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될 때부터 그 혁신위가 과연 정말 그 비대위 그 지도부가 정말 정권을 줘서 혁신하려고 그 혁신을 띄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정말 그거는 무능한 것 같아요. 이미 그 혁신위 자체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5대 혁신안 그거 무마시키려고 그 명분으로 만든 혁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혁신위의 정권을 줬지만 항상 그 전에 다 실패했어요. 이뇨한 혁신위 때도. 왜냐하면 최종적인 결정은 그 비대위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8월 말까지 혁신위가 운영돼서 그 혁신안을 도출하는 것도 사실 도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다가 도출하더라도 그걸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더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안철수 의원이 몰랐다고 하면 그건 정말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예상이 충분히 되어 있었고 그것이 예상되었다고 하면 시작할 때 그 송원석 그 원대한테 그런 다짐을 받았어야죠. 그 비대위원 구성과 적어도 인적 쇄신에 대한 권한까지 나한테 줄 것이냐라고 묻고 확답을 받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작한 것처럼 지금 보여지잖아요. 이제 와서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출구로 그러면 저기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 출마 선언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홧김에 그냥 당대표 선언 출마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져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당선 가능성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그동안 좀 나가고 싶은데 이런저런 그 이유로 좀 머뭇거렸던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명분만 만들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김 의원님 궁금한 게 국민의힘 혁신위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혁신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혁신의 필요성에는 우리 당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어떤 혁신이 돼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네. 방법론이라든가 이 세부 사항은 아직도 지금 공감대를 이루어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혁신안을 했는데 거기도 의견이 많이 갈렸고 지금도 보면 안철수 의원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혁신안이 또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공감대를 이루는 순간들이 와야 될 텐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긴 과정에 일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다음에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럴수록 이제 국민들의 어떤 우리 당의 혁신에 대한 요구, 수요는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압력은 뭐 점점 더 크게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내가 싸우겠다며 좀 최근 들어서는 이 발언이 출마를 암시하는 것으로 좀 전환되는 모양새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당대표 출마 묻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손살을 쳤는데 궁금한 건 한동훈 전 대표는요. 출마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얘기했었던 게 기사화되기도 했었는데 저는 제가 아는 한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셨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바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당이 지금 의원들 10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심과 당심과 일정 부분 좀 괴리돼 있다고 봅니다. 또 당심과 민심도 괴리돼 있는데 지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 쇄신과 혁신에 본인이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역할이 제한적이라면 이번 선거에 굳이
많은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나오는 게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회의적으로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옆에 있으면서 좋은 뭐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냥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내공을 키우시면서 공부 많이 하시고 관계도 뭐 좀 소원했던 분들과도 회복하는 그런 시기를 예. 당분간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출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었잖아요. 그 출마했다가 내년 저 지방선거에 패배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실리적인 측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는 명분도 또 있었거든요. 두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안철수 의원이 그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 그 국민의힘은 정말로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된다. 친윤들 인적 쇄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그 당원들 사이에도 계속 더 크게 분출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명분이 있잖아요. 보수 재건에 대한 명분이 훨씬 더 포션이 커지면서 그 막 이제 주변에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들을 조성이 될 것이고 그거에 마지못해 나간다 이렇게 해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내친김에 한 분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건 의원이 전망하시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다 안 한다. 지금 김현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출마를 절대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현정 의원님이 지난번에 우리 원내대표의 김도우 의원님이 되신다고 확실한 소스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출마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내변인들로 이어갑니다. 스튜디오에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김건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관련 이슈가 이제 이재명 정부 급격히 부각되는 그런 상황인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미국 특사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보면 딱히 이제 미국 전문가라고 보기는 힘든데 이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비중, 그 다음에 일종의 협치, 좀 보수까지도 아우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으로 봐야 될까요? 김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국 사람들이 김종인 그 전 위원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는 아마 국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지금 특사단이 가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든가 이렇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가서 열심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잘 모르니까는요. 그리고 그 특사단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특사단 보내고 하는 걸 보는데 그 특사단의 의미는 한국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다 하는 그런 분위기, 예. 그런 거를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특사단이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 양국 간의 현안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아니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안이라는 건 아주 전문적인 분야가 있고 이때까지 그 양국 정부 간에 얘기했던 스토리가 있어서 그거를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그 특사로 가신 분들이 현안을 논의하게 되면 자칫 좀 상황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주의하시면서 결국은
신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미국계 특사로 가신 분들은 한미 관계 개선에 강력한 의지, 중국에 가신 분들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이런 걸 전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공적인 특사 활동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현정 의원께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미국 특사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 이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실용주의를 좀 내세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트럼프 사이와도 좀 막역한 관계라는 얘기도 있고 또 미국의 그 보수주의 진영 쪽하고 인연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지난 이제 5월달에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만나서 정치적 조언도 구했잖아요. 그때 신뢰감은 형성되었던 것 같고 지금 뭐 다들 아는 얘기지만 지금 관세 협상이라든지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한미 정상회담 또 에이펙의 참여 여부 이런 현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특사단이 파견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잘 푸는 것도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아마도 지금 내일까지잖아요. 이제 그 관세 유예 기간이. 예. 그래서 그 통상본부장하고 지금 이성락 그 안보실장까지 지금 미국으로 급파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 현안 문제들을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해석이 되네요. 예, 지금 이제 미국 한미 관계 또 상호 관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 특사단정에는 이현주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고 김우영 의원도 특사단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 특사 파견 요구가 또 있었다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정환진 대변인은 이번 특사단 인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김건희 의원께서 굉장히 정확한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국내에 있는 국민들께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탕평 이런 인사 이런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여러 사람들이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잖아요. 뭐 여러 다른 의견이 있었겠지만 G7에서도 트럼프를 만나지 못했었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에 오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뭐 다른 일정 때문에 하여튼 오질 못했고 네타냐후 총리와의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배석을 하는 이유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계속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이 아직 조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본인과 진영이 완전히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도 김종인 위원장 같은 정치적 중량감 있는 사람을 내가 특사로 선발해서 미국에 보내고 있다. 이러니까 좀 안심해달라라는 뭐 국내용 메시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조경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내용 메시지랑 외교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 정상적으로 출범한 정권이 아니라 비상계엄 내란으로 극도의 혼란을 겪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온전한 건가 이게 정상적 정치로 회복이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을 계속 가져왔었죠. 물론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는 있었지만 이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과 상황 그리고 외교적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 같은 게 궁금할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특사를 다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의미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거기 김종인 전 위원장을 특사로 모신 것도 뭐 저는 대단히 훌륭한 판단이라고 보는 게 김종인 위원장을 미국 뭐 국무부나 이쪽에선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특사가 갑니다라고 이게 미국의 통지가 되면 어떤 분이 오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보수의 핵심 인사하고 중량감 있는 인사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온 분이고 한때 이재명 대통령과는 정치적으로는 다른 편에 서 있었지만 이런 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새 정부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을 특사로 모셔서 미국을 가시도록 한 건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의원님. 더 주목받는 것은 바로 위성락 안보실장의 미국 급파입니다. 자, 위성락 안보실장의 미국에서의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안보와 경제를 함께 연합해서 상호관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전략도 있는데 이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죠. 적극 노력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 때 이제 대통령께서 안 가시고 위성락 그 실장이 이제 대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를 하면서 이제 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일정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갖고 원래는 그 중요한 추가적인 협의를 루비오가 방한을 해서 이제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 방안이 취소된 거지 않습니까? 뭐 그 네타냐후 방문 때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확히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세 문제도 있고 지금 뭐 정상회담 추진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이제 걸렸는데 뭐 언제 그게 협의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는 결국은 빨리 워싱턴에 가서 직접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통상교섭본부장도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 의원님은 정치인 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외교부 차관보 또 주영국 대사를 역임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일정을 잡는 게 왜 중요한 겁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좀 독특합니다. 그건 뭐냐면 거의 탑다운 형식이 모든 게 탑다운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결정이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실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게 잘 없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관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대미 수출을 갖다 유지하고 뭐 이런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게 걸려 있는데 그걸 하려면 일단은 정상회담 일자가 잡히면 예.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면서 협의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도 그러니까 미국도 기다려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정상회담이 잡히면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무 협의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 대해 협의에. 왜냐하면 곧 대통령끼리 만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세계 수십 개국이 미국과 협상해야 되는 시점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협의의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정도의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 거는 날짜를 일정을 잡는 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김정은 의원께는 그 지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상호 관세 이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될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 있고 또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통령 안보실장이 급파됐습니다. 이 상호 관세와 조율되는 부분 여당으로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뭐 그 통상하고 안보 이 투톱이 지금 총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제 미국에 가 있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까지잖아요. 유예 기간이. 네.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는 그 유예 기간을 좀 늘리는 그런 그 역할을 좀 하면 좋겠고 이성락 그 실장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빨리 조율을 해서 그 실제로 또 거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의를 8월 1일로 할 수 있다라는 여지까지 뒀다고 하니까 그 좀 유예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이재명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성향이 탑다운 방식이니까 그 정상회담 의제에서 상호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최선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전쟁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강식 대변인 상당히 지금 국회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추경안에서 국방 예산 특활비 부분입니다. 국방 예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국방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했었을 때는 네. 통과시켜주지 않고 오히려 지금 삭감한 거잖아요. 905억 원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 국방 예산보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특활비 관련한 내용이죠. 국방 예산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 그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이번에 이제 국방비 905억 원이 삭감됐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데 국방비를 905억 원을 삭감했다 하면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국방위에 아무런 협의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예결 예색을 하면서 그다음에 야당하고도 별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예산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방위에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의원들과도 협의가 없고 네. 야당하고도 협의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큰 문제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또 뭐 야당도 전혀 모르게 이제 예결위에서 야당이 퇴장하는 후에 선심성 지역 예산을 뭐 1조 4천억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없던 게 추가 편성이 됐군요. 추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기재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경에는 그런 성격의 예산을 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가 있었는데도 정부 측의 반대도 불구하고 지역 선심성 예산을 지금 1조 4천억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국방비 905원을 삭감해서 지역 선심성 예산으로 간 거나 비슷한 꼴이 되니까 이거는 과연 국가를 생각하는 추경 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원진 대변인 특활비 부분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특활비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인지요? 불과 7개월 전이죠. 지난해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국회에서 예산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의 특활 특경비가 다 전액 삭감된 거예요. 근데 7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 지난 다음에 바뀐 거라고는 민주당이 여당되고 국민의힘이 야당된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 다 지금 복구해 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 같은 경우에 지금 41억 원 나머지 6개월 반영해 갖고 회복이 됐는데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있었던 국회 예산 삭감은 그때 당시에 민주당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회방 놓기 또 국정 회방 방해하기 이런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예산 삭감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네. 인정하는 꼴이 된 거예요. 이른바 이게 자가 당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번에 삭감이 됐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요인이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할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책임졌었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라든가 지금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 사과했었어야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차례로 뭐 특활비도 있고 국방 예산도 있고 김건희 의원께서 추가적으로 지적하신 선심성 예산도 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 김현정 의원 차례로 설명 듣겠습니다. 네. 특활비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논평에 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책임 있게 쓰고 제대로 소명할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때 삭감될 때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이잖아요. 2024년 3년 걸쳐서 대통령실 특활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대로 확인 안 되고 뭐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또 관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다 얽히면서 또 이 특활비가 완전히 눈먼 돈, 대통령실의 쌈짓돈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문제가 계속 됐었습니다. 예. 이 부분 그러니까 2025년 예산을 책정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쓸 건지 대략의 소명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안 된 겁니다. 그거 하다가 비상계엄 터지니까 그냥 통과가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특활비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도 필요하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왜 깎냐고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책임 있게 쓰고 잘 소명하면 될 일이었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비상계엄 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문제가 있다는 점 있고 뭐 국민의힘은 지금 와서 그걸 그래서 정권 바뀌었다고 살인자 비판할 수 있는데 적어도 사과 안 했다고 그럼 이 중요한 추경 예산 편성 국회에서 동의 안 하고 그냥 다 퇴장하는 게 지금 맞나? 그런 생각은 좀 들었고요. 국방비 삭감 관련해서 지금 저는 이런 사실관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거 안보 불안 야기하는 발언들 안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예산들 보면 국방 예산은 원래 대규모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이 구매 취소가 되거나 실제 입찰에 가는 경우에는 단가 차이가 발생해서 남는 불용 예산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 6월 시점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이 확정돼 있는 엔들이 있고 예를 들면 막사 신축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예산 유지해봐야 올해 의미 없는 예산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정리한 거였기 때문에 이걸 비중 있게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국방위원들도 이거 보면 이 불용 발생했네? 빼면 되지 이렇게 넘어갈 거였기 때문에 이게 굳이 뭐 굉장히 중요하게 이거 예산을 왜 뺐어? 이것 때문에 안보 불안 초래하는 거야. 이거 사실관계 확인하시면 아닌 거 알면서도 이거 빼서 안보 불안 야기하면서 뭐 현금 살포했다 이런 주장 그냥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그냥 거짓 선동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원금과 국방비 예산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구분돼서 서로 다른 성격인 것이지 지원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국방비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궁금한 건 이런 점이거든요. 김현정 의원께는 특활비가 부활이 됐는데 네. 지난해 예산에 딱 절반이 부활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특활비라는 것이 특별활동비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에 이렇게 추산이 돼서 책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무대포로 그냥 책정이 되고 쓰면 쓰고 아니면 말고인 건지 궁금한 것과 아까 이제 김건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선심성 예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지금 6개월 남았으니까 50%만 지금 다시 부활시킨 거고요. 예. 그 특활비는 그 사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저희 작년도 1월달에 기재부에서 특활비 사용 기준을 마련한 게 있거든요. 지침을 그 기준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기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증빙하라고 하니까 안 한 거죠. 그래서 안 한 대통령실하고 그 검경 그리고 감사원에 대한 특활비는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경호처는 또 제출을 했거든요. 경호처의 특활비는 다시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경호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사용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 같은 경우도 수사와 관련된 것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특활비를 써야 되는데 명절 전에 떡값으로 다 지급한 것들이 일부 다 확인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본질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방비 삭감 관련된 것은요. 이게 그 사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라 돈이 넘쳐났어도 삭감했을 예산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 말씀했지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은 됐지만 계획보다 돈이 절약됐거나 또는 사업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도입하고 있는 협상이 깨졌거나 또는 사업 평가가 안 됐거나 등의 이유로 어차피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국고에 환수돼야 될 돈들이 있는 거예요. 불용 예산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그 불용 예산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905억 중에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GOP 과학과 경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험 평가가 지연되면서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 편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예산을 뺀 것이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심성 예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선심성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지역의 예산을 지원할 때 보면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도 매칭으로 이렇게 지방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그 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 해서 아마 그거를 거절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예산을 뺐다가 다시 광주시에서 50%의 매칭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50%만 다시 살린 그런 네. 내용이고 SOC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게 자꾸 이렇게 호남 쪽에 무슨 관련된 예산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논평도 이렇게 냈던데 그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필요한 SOC 예산들을 골고루 다 이렇게 증액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의원 반론이 있으시다면요. 아까 이제 뭐 국방 예산이 이제 불용 예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뭐 추경 편성한다고 할 때마다 이제 돈 뽑아내기 위해서 막 각 부처에다 그냥 이렇게 뭐 불용 예산 될 거를 내라 뭐 얼마 이상 내라 기준 다 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우리가 국방 예산을 거기서 900억을 아낄 수 있었다면 그러면 국방의 다른 소요에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일방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만약 그 선심성 예산을 이렇게 막 1조 4천억씩 늘리는데 막 각 부처에서 불용 예산 다 내라 그래서 깎는다는 게 우리가 예산의 우선순위가 맞는 건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지적은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비판의 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던 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모 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살아나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이 국방비의 예산 불용이라든지 또는 SOC 예산 같은 것들이 이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그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은 일흥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같이 심사하면서 그런 지적들을 하면서 같이 거기서 좀 토론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다 이제 퇴장해 버린 바람에 네. 부득이하게 이제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일 의원께 아까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은 못 받았는데 특활비라는 게 꼭 작년에 절반으로 복원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궁금했던 점은 특활비라는 게 얼마 책정되는 것이 정확하게 국민들의 세금인데
이 정도 책정이면 되는 것인지가 기준이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쭤봤거든요. 100억 원이 설정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50억만 써도 되는데 70억이라고 설정되는 것은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게 아마도 그 기재부 그 편성 지침에 네. 그 특활비와 관련된 그 편성 기준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 이렇게 그로 처음에 책정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것도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6개월만 반영을 한 것이고 그중에 이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많이 지적하고 계신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수기분리 관련된 그 검찰 그 사법이 통과가 되면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데 그 예산이 왜 필요하냐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부대 의견을 달아서 법무부 장관은 그 검찰 개혁 입법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할 수 있다는 단서를 좀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네. 문제도 좀 해결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이 국가 예산은 좀 더 꼼꼼하게 잘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재난 문자입니다. 발효된 시간이 지체될 수가 없어서 먼저 전달드립니다. 오늘 오후 8시 10분 경북 고령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침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재 대변인께 기회를 못 드렸어요. 1분 정도 이 특활비 또는 국방비 또는 김건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선심성 예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죠. 선심성 예산의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지금 호남 도로 확장 관련한 예산이 이게 무려 183억 원입니다. 없었던 비용이 새로 책정된 건데 그렇다면 그것이 다른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편성됐었어야 하는 원인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설득력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고요. 그것이 뭐 이번에 대선 결과에서 민주당을 전폭 지지한 호남에 대한 배려 차원 아니겠냐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예산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야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잘 예산 관련된 내용들이 공개가 된다고 그 점은 우리가 참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